네, YTN 라디오 스페셜 DJ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서유기 시간이죠. 서교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함께 자리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지난주에는 네, 재건자였고 그 지난주에도 이제 휴가 가셔가지고 휴가 다녀오셨군요. 네, 한 주 만에. 네네. 근데 어저께 우연히 전 이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못 든 줄 알고 다른 데로 채널 바꾸려고 하다가 YTN이 왜 안 나오지? 네네. 그래서 저한테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만 들을 걸 그랬다고. 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소리 잘생김이라는 표현이 네네.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황현희 선생님 때문에. 네.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굴을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예.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이 있죠. 네. 피의자인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공분샀는데,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정말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대고 계속 마치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네네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왜, 물론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네. 그 피의자도 완전히 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끊질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이 너무 좀 당당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다. 뭐 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유형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네.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 네, 심리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대호는 또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어요. 예. 이 이야기는 왜 꺼냈을까요? 왜?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태도가 자기한테 불손했던 점이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자기 항변을 핑계를 대는 건데 네. 고려시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식이다라는 좀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네네. 네.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데, 진짜 이거를 보면서도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그 고려시대 이야기가 네. 상당히 이게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래 있는 얘기죠. 예.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정중부가 화가 나서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네. 그러면서 당일날 그 김부식 아들을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하여튼 수염을 태운 사건에 대해서 그 아이는 장난을 했겠지만 네. 당사자인 정중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가 죽였다 이런 취지인 건데, 네네. 이 정중부의 무신정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또 이렇게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관이나 뭔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좀 저는 현대 시대에 와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아닌 그런 묻지마 범죄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확신에 찬 범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로는 확신범 이야기합니다. 확신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욱해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약간 좀 뭐 법정에 있어서 정신미약 뭐 이런 걸로 약간 네. 뭐랄까요 좀 감형되거나 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런 확신범들은 네. 정신 감정을 해보면 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그러니까 그게 심신미약이고 그렇죠. 그것을 상실된 경우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좀 그냥 비법률 용어로 하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맨정신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한 이 사람은 정신에서. 확신에 차서 죽인 거죠. 그렇죠.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확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이런 막말 쏟아내는 이유가 이런 심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자기 범행 사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찾고 있어요. 예. 오히려 약간 이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도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뭐 그만큼 죽음을 당할 만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족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이런 문구도 고려시대 이 김부식 이 얘기도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생각해 놓으면서 네.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네. 오히려 얼굴을 공개됐을 때 전혀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구치소에 지금 앉아 있어서 네. 내일 무슨 얘기하지? 뭐 네. 이러다가 네. 생각을 하고 나왔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접근을 해서는 해결 안 되고, 네. 근본적인 어떤 심리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혹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여부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네. 너무 확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시신이 너무 잔인하게 훼손이 돼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정신질환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네.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보다는 뭐 물론 당연히 정당하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나와진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오늘 내일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런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상황에서 네네.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까요,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신범이라는 표현이 확신범. 정확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아니고 네네. 오히려 확신범인데. 예. 이전에 또 자수도 했었잖아요. 자수한 부분도 이게 형량 감량을 노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뭐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본인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당당히 죽였고 또 그것을 오히려 이제 알리려고 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시신도 아직 다 못 찾고 있는데 나머지 시신 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강에서 버렸다고 하는데 같은 지점에 버렸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처음에 몸통이 발견된 지점에서 또 팔이 발견된 건 5km 떨어져 있었고 흘러가겠죠. 예.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네. 발견하기가 어렵죠. 네.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자수하러 간 장대호를 종로경찰서로 가보라면서 돌려보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사과를 하고 또 감찰을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자수하러 간 곳에서 네. 그 야근 중이던 그 경찰관에 근무하시던 분이 네. 종로경찰서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하기 이렇게 어렵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감찰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건 뭐 자수하기 어려워서 자수하겠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청. 그 자수하러 간 곳이 서울 경찰청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경찰청.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자수하러 보통은 일선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네네. 흔하지 않는 일이라서 그 담당자가 당시에 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근무 태반 같은 거로 비칠 수 있죠. 근무 조금이라도 태반으로 이상. 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약간이라도 이거 자수 뭔가 그런 그 흔적이 보이면은 네. 조치를 그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서울경찰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뭐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종로경찰서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뭐 수갑이라도 채워놓고 약간 좀 구속하고 있어야 됐다. 그리고 넘겼어야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 때문에 뭐 왔는지. 네네네. 장난친 줄 알았나 봐요. 예, 그렇죠. 장난치는. 안녕하세요.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고요. 이 여교사 저지른 사기 혐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네. 학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와 기간제 여교사한테 과외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과외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과외를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네.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 알리게 됐어요. 네네. 그랬는데 뭐 과외비를 받고 과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기 혐의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로 뭐 나온 건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이 과외비를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은 이게 성립이 됩니까? 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기죄라는 게 아니라 네. 과외비를 받았는데 과외비를 과외를 받은 안 만큼 했다. 과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외를 안 한마디로 했다. 말해서 과외를 할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은 있었겠죠. 근데 네네네. 할 생각도 없이 돈을 미리 땡겨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라는 과외는 안 하고 네. 부적절한 관계만 가졌다. 네네네. 그래서 저쪽 지금 그 학생 쪽 부모님들을 주장하는 거는 네. 이 여교사가 아예 한 번도 과외를
안 했다.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만 맺었다. 예, 그렇게 뭐 주장하고 보는 있는 겁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남편이 또 제자를 맡고서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고소랑 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고소, 뭐 소송 이런 거를 예.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교사의 남편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구별이 된다면 고소란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남학생을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내용이 무엇일까? 이건 되게 추측에 의하자면은 그렇죠. 뭐 성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건 성적인 추측인데요. 내용이다. 예. 성폭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폭력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보통 여성들이 이제 그 이건 남편이 지금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교사의 남편이 그 제자를 고소한 건데 네네. 여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가 맺은 게 아니고 네. 제자가 나를 강간한 거다. 나 성폭행을 당한 했다. 거야. 예. 라고 주장해서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추측이라서 네, 제가 좀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군요.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여교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에 네. 대해서는 네. 그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한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 13세 미만의 경우는 뭐 위계 위력을 없어도 네. 그냥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되는 위법이죠, 일인데. 그게.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네네. 그 13세 미만 아니니까 결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요게 밝혀져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위력인지 위계인지 네, 아직 그게 좀 수사가 돼 애매한 있다. 상황이라서 여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시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교사가 그 남학생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지금 보도되는 게 이게 첫 건이 아니고 네. 저는 이렇게 교사나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그 피보호자 이 학생을 대상으로 네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 행위 자체가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위계 이력이 있는지뿐만이 아니라 네. 이 아동복지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는 이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또 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서 네.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완전한 합의를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먼저 뭐 제안을 해서 뭐 성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어쩌게 보면은 그 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었다 먼저 이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뭐 젠더 이슈에 관련돼서도 뭐 이게 남자와 여자가 네.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학교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수사를 좀 지켜봐야 네. 보고 나서 이제 네.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법정 서유기만큼은 얼마 전 이 조국 후보자가 제안한 여러 이 법무 정책 구상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후보자가 제안한 여러 법무 정책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치료 강화하겠다, 뭐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폭력 집회, 시위 엄정 법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다중 피해 안전사고 대응 수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네, 이날 뭐 주민단도 8책짜리 뭐 정책 자료집을 또 냈었죠. 자, 먼저 아동 성범죄자 1대1 전담보호 관찰 관련 정책, 요거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보통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 앞서서 이런 어떤 정책을 이렇게 뭐 미리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 않은 드문 경우입니다. 일인데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가족들에 대한 이런 신상털이식의 막 공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들은 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처벌도 사실 미약했지만 네. 이제 피해자 보호, 그렇죠. 피해자 네. 보호 부분 그다음에
전담 보호 관찰이라는 부분이 지금 범죄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예.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꼭 실현이 돼야 된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네.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지금 그 정책에 대한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 일을 잘 수행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봐야죠. 요거를 네.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전혀 안 나오고 네. 또 본인의 후보자 본인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보다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심적으로 나와서 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한편 일각에서는 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기본 정책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1대1 전담 마크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행 법으로는 어떤 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처벌의 공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이렇게 실현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당장 시급한 부분을 발표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이제 이게 선거에 출마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 내정돼서 내정되기 시작한 게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오래전부터 뭐 내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뭐 기존 장관보다 더 풍성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는 또 있습니다. 아, 어쩔 수 그건 좀 없는 감아야 상황이다. 된다. 예. 어때요? 두 분 법조인이신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분? 네, 서 변호사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그게 때문에 핵심이죠. 예.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좀 거론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언론 검증 작업에서는 그 부분은 거의 쏙 빠진 상태이고 청문회 때도 아마 그 부분은 잘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적인 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보다는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서 좀 많이 부풀려지면서 그것이 마치 팩트인 양 보도되는 경우도 저는 좀 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일단 던지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차명 재산이다.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의혹만 제시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거를 청문회를 연기하지 말고 빨리 열면은 다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서 밝히자.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미루면서 뭐 9월 초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정 서유기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